우리 금시 수업이에요? 네, 금시 수업입니다. 오케이. 뭐, 질문, 뭐, 코멘트. 아, 네, 저희 평가 관련 질문인데, 제가 어, 중간 평가 같은 경우에 어, 기준 날짜를 제가 잘못 확인한 거를 저번에 알아서, 그거 혹시 중간, 수정하세요. 수정해도 될까요? 예, 예. 아, 네, 어차피, 감사합니다. 이제 네네. 중간, 우리 하여튼 평가 항목은 뭐죠? 항목은 두 밴드입니다. 개죠. 두 개 별도로 해야 되는 거지. 아, 네네. 예. 해서 뭐하고 뭐하고. 중간 밴드, 그 다음에 네, 중간 팀플. 중간 팀플입니다. 네. 해서 그 제대로 된 기록을 하면 그러면 이전에 네, 기록한 거를 무시하고 이후에 기록한 걸 할 거니까 지금 빨리 그걸 수정하시라는 거죠. 네, 아직까지 네, 지금 중간 평가 그 두 개를 안 한 사람도 많고요. 그 따로 네, 따로 해야 되는데 합쳐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많고. 그다음에 네, 또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팀플은 중간 팀플에 들어가야 되고 네, 그다음에 남의 팀플에 내가 코멘트 하고 참 잘 받은 건 어디에 들어가야 된다고 중간 밴드에 들어가야 된다고 했는데 그거 잘못 분류한 사람도 꽤 많고. 네, 그죠? 예. 그다음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 팀플 했는데 거기에 대댓글로 남딴 사람들이 코멘트 한 것도 내가 코멘트한 거다. 네, 그래서 개수에 집어넣으라고 이야기했고, 가령 밴드 그래도 혹시 제가 이렇게 코멘트를 달아놨으면 그것도 뭐예요? 내가 코멘트한 거다. 그래서 달아라라고 했는데 그거 카운트 안 한 사람도 있고, 지금 다양하게 있는 거죠. 음. 그러니까 아직까지 게임의 규칙이 정확하게 뭔지를 인지를 못하고 있으니 도대체 그 그것도 잘 인지를 못하고 있으면 지금 이 게임에서 좋은 점수는 어떻게 받아요? 이런 문제가 지금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혹시 어떤 사람이 잘못 기록했는 거를 마지막에 학기 말에 발견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지적해서 그게 맞다고 판명이 나면 난 그 사람 F 줄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학기 말 네, 끝날 때까지도 도대체 게임의 규칙도 뭔지도 이해 못하고 있는 사람이 무슨 지금 이 수업을 듣고 있는 거냐 이거지. 그러니까 뭔가 제가 하고 있는 이야기에 정확하게 주의를 기울이고 있지 않다라는 증거이겠죠. 그게 지금 우리가 지금 10월 30일이니까 우리가 총 수업이 9월, 10월, 11월, 12월 초니까 한 3개월 정도 되는데 이미 네, 2개월이 거의 지나가고 있으니까 그러면 수업의 3분의 2가 지나갔는데 아직까지 인지 못한 사람도 있는 것 같고 더 심한 경우는 뭐냐면 중간평가를 하라는데 아직까지 안 한 사람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도대체 지금 이 수업을 듣고 있는 건 아니겠지. 이런 이슈가 있죠. 혹시 뭐 그 말고 또 다른 질문이나 코멘트. 저 저번 수업에서 음. 다른 학우분이 줌 수업 출석했을 때 기준을 어떻게 산출하냐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음. 네, 교수님이 참잘 한 개랑 참참잘 한 개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맞나요? 아니 근데 제가 조금 잘못 적은 것 같습니다. 뭐예요? 기동민 씨. 혹시 다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준수에 참가하면 네, 참차를 받는 거예요. 아니면 참참차를 받는 거예요. 참참잘로 알고 있습니다. 어. 나도 얼핏 그래 알고 있는데. 제가 그러니까 잘못 이해한 것 그 같습니다. 안수혁 씨가 그 지금 오늘 수업 준수업에 참가했잖아요. 네, 그래서 체크합시다. 음. 자, 지금 두 사람이 참가했잖아. 네, 그러면 이제 그 밴드에 일단 밴드 그 개수로 한 개 일단 카운트 되는 거죠. 오늘 지금 네, 준수업을 참여했으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참참잘해도 한 개를 카운트로 하면 되겠죠. 그 지난번에 그 대면 수업에서 학생들 분포를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분포가 지금 그 참 뭐 전체 합산해가지고 9개밖에 안 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50개, 50이 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뭐냐면 밴드 개수 더하기 뭐죠? 참찰 곱하기 2 더하기 참참찰 곱하기 4 해가지고 그게 50 몇이 되는 사람도 있고 9 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러면 지금 학점의 차이가 꽤 많이 나야 된다는 결론 아니에요? 그죠? 근데 지금 제가 이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이 뭐냐 하면 안석 씨는 아주 영리한 사람인 거지.
맞잖아. 왜냐하면 지금 매 목요일 날 줌 수업마다 세 번 연달아 지금 들어왔잖아. 그러면 지금 안수석 씨는 그 밴드 걸 수가 세 개고, 그 다음에 또 뭐죠? 참참자리 세 개니까, 그러면 3 곱하기 4 하면 10이고, 그 다음에 3이니까 15점 이미 줌 수업에서 획득했잖아. 그죠? 그리고 뭐 신혜영 씨나 아니면 이태희 씨나 기동윤 씨도 꽤 괜찮네. 아, 뭐 그 정도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1 더하기 1 곱하기 3이니까 4점을 획득을 했잖아, 지금. 그러니까 저는 지금 어머니 어 그 왜 지금 그 이 사람들 왜 나머지 사람들은 지금 줌 수업에 참가하려고 안 하느냐 하는 게 난 더 의문스러운 거야. 아니면 학생들이 그 제가 학점은 우리 인생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해서 교수님의 이야기에 지금 감화를 받아가지고 이제 막 학점 안 따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지금. 음. 그래서 오늘 그 제 코멘트는 이거죠, 그죠? 어, 한참 가야 되나? 어, 이번 학기에 제가 얻은 교훈은 뭐냐면 출석하면 참잘이나 참잘을 주어야 되냐 이거지. 예. 왜냐하면 오늘 그 앞 시간에 국금시 대면 수업에는 세 사람밖에 참여 안 한 거야.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어차피 1점 받는 거니까 뭐 그거 뭐 안 받고 나중에 받아야지 참참잘 받아야지 하는 거라서 그런 건지. 아니 근데 사실 이런 면이 있는 거죠. 뭐 어떤 면이 있냐면 수업을 안 듣는데 어떻게 내가 뭔가 배운 게 있겠어. 그죠? 지금 그 학생들 그 이 저 동영상 수업 참석하면 그 몇 명 참여했는지가 나오거든. 그 하면 가령 금시 같은 경우 우리가 지금 학생 17명이잖아요. 근데 시청 횟수가 10회가 안 되는 지금 동영상들이 꽤 있다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예 시청 안 해. 그러니까 가령 2분만 봤다 하더라도 시청에서 한 번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했다고 해서 그 동영상 수업을 들은 것도 아니에요. 근데 왜냐하면 교수님, 평균 시청 시간 나오거든. 평균 시청 시간이 1시간 15분 동영상인데 평균 시청 시간이 지금 보면 20분 이렇다고. 그러니까 어떤 친구는 한번 보다가 중간에 그냥 멈춰버린 거라고 지금. 그런데 시청 횟수가 10회 이하이면 그러면 동영 수업을 안 들은 거잖아. 근데 안 듣고 어떻게 알 수 있냐고. 내가 천재냐고. 내가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그 금시의 내용을 딱 이해하는 거야. 챕터 제목을 딱 보면 아는 거야. 이런 거죠. 또는 뭐예요? 지금 대면 수업도 항상 뭐 국금시도 마찬가지고 금시도 마찬가지인데 보면 17명인데 뭐 학생 10명 안 되거든 지금. 그럼 수업도 안 듣고 나는 뭘 알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수업도 교수님, 안 듣고 학점을 받겠다는 거야.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 예, 이야기했어요. 그 아마 수강생 중에서 그 수업 취소하신 분들도 아니요, 아니요, 있어서, 없어요. 다 체크했어요. 음. 그러니까 수업 취소한 사람이 있어서 그럴 수 있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근데, 아니에요. 예. 그게 아니거든 지금. 그럼 우리 지금 수업 듣는 수강생 수가 지금 10명 아래쪽이다. 이 이야기잖아요, 지금. 아니에요. 금시 지금 17명이. 아, 그래서 이해 못 하겠어요, 지금, 사실. 그 다음에 뭐, 가령, 팀플을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팀플 한 번도 안 하면 그거 F다. 아니, 나는 지금 학생들이 한 팀플 한 10개 정도는 하기를 지금 바란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뭐, 10개는 좀 과하다 하더라도 적어도 한 개는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한 개도 안 한 친구가 꽤 있어요, 지금. 중간평가에 기록 안 하는 사람도 꽤 있어요, 지금. 뭐 그런 겁니다, 지금. 또 다른 질문이나 코멘트. 없어요. 아, 빨리, 없으면 없다. 빨리, 있으면 있다. 교수님, 없어요. 있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럼 우리 지난 시간 한번 봅시다. 지난 시간 우리 뭐 배웠죠? 우리 지금 하고 있는 챕터 제목이 뭐죠? 통화정책입니다. 어, 통화정책입니다. 통화 정책이었어요. 마니터리 팔러시, 통화 정책이었고요. 어, 뭐 배웠던 것 같아요? 뭐, 그냥 키워드로 머릿속에 갑자기 떠오르는 게 있으면 쫙 이야기 한다면.
중앙은행이 하는 일, 그런 게 그러니까 중앙은행 기억이 납니다. 키워드죠. 네, 중앙은행 키워드. 네. 어, 중앙은행 키워드고 또 뭐 있었던 것 같아요. 그 패드, 페드. 페드라는 키워드가 있을 거예요. 페드랑 연관돼서 FOMC도 있습니다. FMC라는 것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 M1, M2 그것도 M1, 기억나요. M2도 있을 거예요. M1, M2를 보고 우린 뭐라 그래요? 유동성? 유동성, 통화 아니야. 유통량, 어, 통화량 네. 또는 통화 공급이라는 단어를 썼죠. 또 뭐 기억나는 게 있어요? 음. 오케이. 혹시 이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어요? 어떤 자산이 통화 또는 화폐로 간주되나? 음. 교환할 이게 수 한국말로 있는, 화폐 네, 또는 지금 통화라고 얘기했지만 둘 다 뭐냐면 마니를 한국말로 번역한 거다라는 건데 네. 교환의 어떤 매개가 될 수 자산이 있는 게 보통 화폐로 분류되지 않나요? 그거는 이제 화폐의 기능 지금 이야기한 거죠. 기동희 씨가 얘기한 거는. 아, 네. 그 기능이 세 가지가 있다. 기능이 세 가지가 있다. 그 세 가지가 뭔지 혹시 교환의 기능. 교환 매개 네. 또 가치를 나타내는 수단도 됩니다. 뭐, 가치 저장, 달러의 원화. 가치 네네. 저장. 그다음에 또 형, 찾아봐요. 직장 다니, 그 책정 단위요. 책정 단위. 오케이. 보고 한 거야? 아니면 안 보고 한 거야, 지금? 머릿속에 떠올란 거야. 지금 방금 보고 왔습니다. 보고 하면 사실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머릿속에 이게 떠올라야 되는데, 안 떠올랐으면 내가 다시 한번 봄으로써 이제 각인이 된 거죠. 그런 과정들이 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음. 화폐의 종류,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종류가 뭐가 있죠? 그러니까 나중에 그것도 한번 체크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죠? 네, 오케이. 연방준비위원회는 뭐가 연방준비위원회인데요? 예. 그러니까 이것도 한 번 더 확인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머릿속에 지금 정리가 안 돼 있는 거죠. 그죠? 네. 오케이, 좋아요. 오늘은 뭐 공부한다고요? 지금 여기 보니까 통화제도를 영어로 뭐냐, 마니터리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그럼 통화제도라는 게 뭐냐? 이렇게 되겠죠. 그죠? 거기에서 은행이 뭔가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도대체 은행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는 걸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한 것 같다. 이런 거고요. 어, 은행은 그다음 질문이 뭐냐면 이런 거죠. 은행은 어떻게 통화 창출 또는 뭐냐면 신용 창조. 그래서 영어로 create money를 뭔가 만든다는 건데. 시중 은행들이 돈을 만든다는 거야. 예. 예. 어, 사실은 지난 시간에 첫 번째 질문과 두 번째 질문을 하고 나서 시간이 남았는데 그냥 끊어버렸어요. 왜 강의를 거기서 끊어버렸냐 하면 이게 중요하거든. 이게 사실은 자본주의 경제의 요체인 거야. 지금 하려고 하는 이 토픽이. 그래서 중간에 끊어버린 거예요. 하다가 중간에 다 못하면 오히려 더 안 좋은 것 같아서 처음부터 설명하려고. 그리고 이제 두 개의 이 토픽을 하면서 우리 머리가 굉장히 복잡해졌잖아. 거기에다 우리 머릿속에 뭘 집어넣어 봐야 잘 들어가지도 않겠다라고 생각해서 중간에 끊어버리고 딴 이야기를 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챕터에서 가장 중요한 토픽은 뭐라는 거예요, 지금 제 주장이. 요 토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챕터 제목이 뭐였다고요? 통화 통화 정책. 제도라 통화 그랬, 정책입니다. 아, 네. 통화 정책이라 그랬잖아. 통화 정책이라는 이 챕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은행의 신용 창출, 신용 창조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게 자본주의의 요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럼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행에는 지급준비금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걸 보고 지금 현재 우리 지급준비금 제도를 보고 뭐라 그러냐면 fractional 어, reserve banking system 이렇게 적어놨으니까 fraction이니까 일부분이죠. 그죠? 그러니까 부분 지급준비금의 은행에는 부분 지급준비금 제도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라는 거죠. 그게 뭘 의미하냐 하면 은행이 예금을 받으면 예금을 전부 다 은행에다 갖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예금을 전부 다 대출해 주는 것도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은행이 예금을 받으면 그중에 일부분은 반드시 지급 준비금으로 갖고 있어야 되고 그 나머지만 대출해 주는 거. 그걸 보고 뭐냐면 부분 지급 준비금 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급 준비금이라는 단어를 썼으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급 준비금의 그 사전적 의미가 뭘 것 같아요? 지급 준비금이라고 적혀 있지. 준비하는 돈이지. 그지? 뭔가 어느 누군가가 예금자가 아, 이 돈 내한테 다시 내가 예금한 돈 내놔라고 하면 내놓을 돈은 있어야겠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준비하는 돈을 지급 준비금이라 하고 그냥 100%다 대출해 주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면 예금자가 돈 내놔라 했을 때 내줄 돈이 없으니까 뭔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돈은 은행이 지급준비금을 준비해놔라라고 이야기해도 안 지킬 수도 있잖아. 그러니 중앙은행에 아예 그 돈을 박아넣어야 된다라는 게 지금 이, 이 부분 지급준비금 제도의 핵심인 것 같네요. 그죠? 음.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페드에서 지급 준비율이라는 걸 설정을 아예 해버리면 그 비율만큼은 그냥 페드에다가 돈을 박아넣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은행은 지급 준비금을 지급 준비율 이상으로 그러니까 이게 미니멈 바운드라는 거죠. 그죠? 이거 이상으로 중앙은행에 적립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페드라는 것을 페드 시스템이라고 이렇게 번역하기도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사실은 페드를 그다음 뭐라고? 리저브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연방 준비 제도죠. 그러니까 뭐냐면 사실은 연방은행이라는 게 왜 필요하냐 하면 연방 지급 준비금을 받기 위해서 연방은행이 생겼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급 준비금이라는 게 뭐냐면 지금 은행 시스템의 가장 핵심적인 어떤 거이다라는 거죠. 그럼 왜 지급 준비금이라는 게 필요했을까라는 거죠. 그죠? 음. 그게 뭐냐면 이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이 뱅키라는 게 시초는 뭐냐면 골드스미스에서 시작됐다라는 거죠. 골드 카면 금이잖아요. 그죠? 스미스 카면 뭐 스미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 블랙스미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블랙스미스 카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대장장이 이런 말이에요. 근데 골드스미스니까 무슨 말이에요? 금 대장장이죠. 금 세공이네요. 금쟁이 이런 말이에요. 금쟁이.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떤 거예요? 어떤 사람이 금이 있는데 맨 처음에는 이 금 세공인한테 뭐만 맡겼겠어요? 아, 내 금이 있는데 이 금을 이렇게 이렇게 장식품으로 좀 만들어줘라고 맡겼겠죠. 맨 처음에는. 그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아, 이 사람이 계속 금을 갖고 와서 금을 보관하고 하니까 굉장히 나름대로 이 안전하게 이거 보관하잖아. 그러니 그러지 말고 그냥 우리 집에 금 세공해서 이제 맡겼는데 그걸 우리 집에 놔둬놓지 말고 누구한테 맡겨놓는 거예요. 금 대장장이한테 맡겨놓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됐느냐? 이 골드스미스가 금을 보관하고 있으면 보관증을 발행하는 거예요. 그죠? 조금 더 발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아예 어차피 금 세공인이 금 갖고 있으니까 그 보관증을 내가 그냥 그 돈 대신에 그냥 지급하는 지불수단으로 사용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내가 지불수단으로 받았던 금 보관증을 보관하고 있는 것도 굉장히 위험하잖아. 그러니 그냥 골드스미스한테 내 보관증을 또 예치하기도 시작해. 그러니까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골드스미스가 보니까 사람들이 보관했던 금을 잘 안 찾아가.
그지? 그 다음에 또 금보관증도 잘 안 찾아가. 그지? 그러니까 아예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그, 이, 갖고 있는 이 금을 딴 사람한테 대출해 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금보관증도 대출해 주시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야. 그러니까 급기야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이 은행이, 골드스미스가 갖고 있는 금 또는 금보관증 총액보다 더 많은 이 금보관증이 발행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다가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가만 보니까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금은 전부 다 총량을 합치니까 뭐 100톤밖에 안 되는데 근데 시중에 이 돌아다니고 있는 금 보관증의 양을 또 보니까 100톤이 아니고 500톤 정도 되는 거야.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좀 이상해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했겠어요? 사람들이 금 대환장한테 가가지고 내 갖고 있는 금 내놔라 이렇게 됐겠죠. 금 보관증 주면 내놓게 돼 있으니까 내놔라 그랬겠죠. 내놓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아니, 뱅크런, 그러니까 네. 100톤밖에 없는데 500톤어치 있으니까 그 이제 그게 뭐냐면 골드런 거지, 골드런. 그래서 이제 금세공인이 부도가 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최초의 뱅클런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금세공인이 그냥 금세공해주는 사람이 아니고 뭐 했어요? 은행 역할을 한 거죠. 금은행 역할을 한 거죠. 그죠? 예. 아니, 그리고 은행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다는 거지. 은행도 뭐냐면 우리가 예금 해놨는데 그 예금을 대출해주고 대출한 돈을 가지고 사람이 또 예금을 하잖아. 그러면 또 거기에 대해서 대출해주니까 그런데 어차피 원래 갖고 있는 돈이라는 건 100억 이렇게밖에 없는데 갑자기 500억의 돈이 시중에 돌고 있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당연히 뱅크런이 일어나겠죠. 어, 뱅크런이 일어나고 그럼 뱅크는 부도가 나는 거죠. 뱅크런이 일어나고 나니까 그다음에 그 부도가 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도 나도 뱅크에 가서 하니까 그러면 이제 원래는 통화량이 100억이 돼야 되는데 갑자기 500으로 늘어났는데 그게 다시 또 100억으로 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경기 침체가 일어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직업준비금 왜 있는 거예요? 다시. 왜 그런 예방, 있느냐 이런 거죠. 뱅크런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소한도로 그러니까 가령 지급 준비율이 10%라고 합시다.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어, 100억의 돈을 예금했는데 어, 사람들이 전부 다 100억을 그 돈 내놔라고 인출 요구를 하지는 않은 것 같고 한 10억 정도 돈은 사람들이 인출 요구를 할 수 있으니 그 정도의 돈은 중앙은행에 집어넣어라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사실은 이런 일도 벌어질 수 있잖아요. 10억 정도 중앙은행에 예치해놨지만 갑자기 20억의 사람들이 인출하라고 요구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거야? 왜 페더럴 그 리저브 시스템이 있냐고. 아니, 한 은행이 부도날 것 같으니 그 한 은행은 갑자기 20억이 인출이 될 수도 있고 50억이 인출이 될 수도 있지만 페드는 얼마나 갖고 있는 거야? 이 은행도 갖고 있고 저 은행도 갖고 있고 요 은행도 갖고 있으니 그 돈 다 모아가지고 그거를 대출해 주면 되잖아요. 가령 10억을 넘어가는 돈이 오더라도. 그러니까 페드가 뒤에서 혹시 그런 일이 벌어지면 돈을 대출해 주기도 하니 그러니 이제 뱅크가 망할 가능성은 별로 없어졌구나.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의 심리니까 사람들이 이 뱅크가 망할 수는 없어라고 믿는 순간 그 다음에는 그냥 한 10억 미만의 돈만 인출되는 거지 20억, 30억, 50억 이렇게 인출되는 일은 안 벌어지지 않겠냐. 그러면 페드는 어떤 장점이 있냐? 이런 거죠. 자기가 통화는 발행 얼마 했어요? 100억만 발행했는데 시중에는 500억의 돈이 돌고 있는 거야. 그죠? 그러면 뭔가 이 경제가 잘 돌아가겠죠. 그죠? 그게 이 은행의 지급준비금 제도가 있는 이유 아니겠느냐. 이런 겁니다. 음. 자, 은행의 재무상태표. 우리 재무상태표 하는 거 배웠죠? 재무상태표 하는 게 뭐냐면 왼쪽에는 뭐예요? 자산, 자산, 오른쪽에는 부채하고 자본이 있는 거. 그거를 재무상태표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보통 T로 이렇게 표현하죠.
그죠? 은행의 T 계정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은행의 T 계정을 보면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죠. 뭐 어떤 거예요? 예금을 받았잖아. 예금은 부채잖아. 그러니까 오른쪽에 적히겠죠. 100달러 지금 그 예금을 받은 거야. 그죠? 그 100달러 예금 중에 지금 가령 이를테면 10달러는 지급준비금으로 가지고 있고, 그래서 요 자산은 어디에 있는 거야? 중앙은행에 있는 거고. 나머지 90억 원을 뭐예요? 지금 대출해 준. 그, 교수님 질문 드려도 될까요? 질문하세요. 예, 아, 네. 미국에서 실리콘밸리 은행이 그 어, 뱅크런 나와서 망했던 걸로 기억나는데, 예, 예. 근데 그 은행도 분명 페드의 권한 안에 있으니까 음, 분명 지급 준비금을 다 준비를 했을 텐데, 음, 음, 근데 장기채를 많이 샀다가 그 가치가 절하돼서, 음, 그 평가가 나아지고 결국에 줄 돈이 없어서 망한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근데 음. 그런 장기채에 대한 그런 뭔가 은행의 부도를 막기 위한 장치 같은 건 없나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가령 네네. 안소 씨는 실리콘밸리 뱅크 들어봤어요, 혹시? 네, 들어봤습니다. 들어보기는 봤어요. 그리고 네. 하여튼 대략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뭐냐면 이 회사가 그 예금은 굉장히 많은데 근데 이제 대출해 주기도 좀 곤란하고 그래서 무슨 짓을 한 거예요? 국채를 사놓은 거죠. 미국 국채를 사놓은 거죠. 그러니까 미국 국채는 굉장히 안전자산이잖아. 그러니까 안전해서 문제가 안 될 것 같았는데 미국 국채를 너무 많이 산 거지. 근데 이제 미국의 국채 수익률이 올라간 거죠. 인플레이션 위험 때문에 막 올라간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산이 가치가 떨어졌겠죠. 근데 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뱅크런이죠. 뱅크런인데 네. 그 실리콘밸리 뱅크 케이스 같은 경우에 뱅크런이라고 이야기 안 하고 핑거런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핑거런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모바일 앱으로 인출을 해 나가는 거죠. 옛날 같은 경우는 뱅크까지 가야 되잖아. 은행까지. 근데 그것도 아니고 뭐야 모바일 앱으로 돈을 다 인출해 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네. 여기도 근데 이제 사실은 평가 손이 사실 있었고, 그걸 지금 그 국채를 팔면 그러면 손실이 나잖아. 그래서 뭐냐면 예금의 양에 비해 가지고는 이 저 국채 자산의 양이 훨씬 적으니까 부도 했고,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한 거죠. 정부에서 구제 금융을 하고 그다음에 그 은행은 청산시킨 거죠, 지금. 네. 음. 그런 일이 생긴 거죠. 그럼 그 지급준비금이라는 제도가 음, 어쨌든 뱅크런을 막기 위한 그런 제도라고 볼 수 있는데 그 그렇지만 이 회사의 실리콘밸리 지급 은행이 막 네네. 준비금하고 이 네네. 회사가 가지고 있는 나머지, 그러니까 이 회사는 사실 대출을 안 해주고 뭘 한 거예요. 여기다가 이게 대출이 아니고 뭐였다고요? 제 국채였던 거죠. 국채. 근데 네. 국채의 가치가 떨어져서 그래서 요 그 있는 재산하고 그다음에 지급 준비금 다 합쳐가지고 정리를 해도 요거보다 훨씬 작았던 거죠. 네. 그러니까 회사가 음. 청산시킨 거죠. 그럼 그 예탁금을 어떻게 굴릴지에 대한 그런 규제 같은 건 따로 존재하지가 않나요? 다시 뭐라고요? 아, 그 예탁금을 국채하든 아니면 론을 예탁금이 아니고 하든 예금이죠, 예금. 네네. 예금은 그런 걸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그런 그런 중앙은행의 규제 같은 건 따로 없나요? 근데 사실 네네. 그 일반 기업에 대출해 주는 게 훨씬 더 위험할까요? 아니면 저 국채에 투자하는 게 훨씬 더 위험할까요? 일반 기업한테 대출해요. 기업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네네. 사실은 뭐냐면 이 회사 이 실리콘밸리 뱅크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운영한 거죠, 사실은. 음, 실리콘밸리 뱅크는 뭐 어떤 은행이에요? 그 비즈니스 모델이 뭐죠? 그 실리콘밸리의, 실리콘밸리잖아. 네네. 그럼 네네. 실리콘밸리에 어떤 뱅크가 있다는 소리잖아. 그 뱅크가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었겠어요?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냐면 예금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대출해 주는데 누구한테 대출해 주겠어? 실리콘밸리 기업한테 대출해 주겠죠. 그죠? 예. 근데 그러면 이거 예금은 어디서 나왔냐 하면 실리콘 기업이 예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리콘밸리에 있는 기업들이 돈이 엄청 많은 거야. 돈이 막 쏟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회사의 그 이 성장을 위해서 투자할 돈 말고도 여유 자금이 너무 많았던 거지. 그러니까 다시 실리콘밸리 뱅크한테 예금을 한 거야. 오케이? 그죠? 그리고 원래는 뭘 했어요? 실리콘 기업한테 대출해 줬는데 가만히 보니까
실리콘 기업은 이미 돈이 넘쳐 흐르는 거야. 그 넘쳐 흐르니까 대출해줘야 될 은행한테 예금했잖아. 오케이? 그러니까 뭐예요? 아, 대출해줄 기업이 없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뭘 낸 거예요? 아, 대신에 국채를 사자. 이렇게 된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국채를 너무 많이 산 거죠. 너무 많이 샀는데 미국의 이제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높아질 것 같으니까 미국 국채 수익률도 확 올라가겠죠. 국채 수익률이 올라갔다는 말은 뭐예요? 국채산의 가격이 떨어졌다는 거니까 평가 하락. 소리가 네네. 엄청나게 났겠죠. 그런 이야기인 거죠, 지금. 네. 그러니까 교훈은 뭐냐면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하는 국제조사도 너무 집중돼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평가 손이 일어나 가지고 자산이 불안해질 수 있으니 그러니 네. 국채를 산다고 해서 그냥 이 회사는 전혀 위험이 이 은행은 전혀 위험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곤란하다라는 것이 교훈이겠죠. 그러면은 음, 실리콘밸리 은행이 그 실리콘밸리 은행에 안가 실리콘밸리에 있는 기업들이 실리콘밸리 은행에 맡기는 것보다 음. 그냥 직접적으로 국채를 사는 게 더 그랬으면 아마 수익률이 실리콘밸리의 은행들이 손해를 많이 받겠, 저 기업들이 손해를 많이 받겠죠. 교훈은 뭐냐면, 여하튼 뭐냐면, 안전자산이라고 하더라도 너무 많이 한쪽에다 몰빵하면 안 된다라는 게 지금 교훈인 거죠. 음. 그리고 어쩌면 실리콘밸리 뱅크는 예금 한다고 무조건 다 받는 것도 아니었던 거지. 내가 음, 충분치 뭔가 좀 리스키하다고 생각했으면 예금을 이제 예금 받는 걸 거절하는 것도 사실 있었어야 되는 거였던 거죠, 그죠? 네, 뭐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그게 달리 이야기하면 무슨 말이냐면 실리콘에 돈이 너무 많이 이제 쏟아진 거지. 그죠? 그러니까 그 쏟아진 게 어느 순간인가는 이제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으니까 그러면 좀 해야 되는데 뭐 이제 잘 안 됐던 거죠. 그게 지금 실리콘밸리 뱅크의 그 문제인 거죠. 음. 여하튼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은행 부채는 예금이고 그다음 은행 자산은 지급 준비가 대출 이래 되는 거고. 그죠? 그다음에 지금 이제 이 은행이 만약 퍼스트 내셔널 뱅크라고 얘기하면 퍼스트 내셔널 뱅크의 지급 준비율은 10%인 거죠. 그죠? 이제 통화 창출을 한번 이야기를 하자는 거죠. 예. 통화 창출은 뭐냐 하면 가령 이를테면 중앙은행이 100달러를 발행했다고 칩시다. 첫 번째 경우는 뭐 어떤 경우냐면 은행이 없는 경우예요. 세상에 은행이 없는 경우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경우는 뭐예요? 100% 지급 준비 은행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예금 받으면 예금 받은 거는 전부 다 은행이 각 지급 준비금으로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출을 안 한다는 소리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지금 현실 세계에 있는 거, 이 fractional reserve system, 뱅킹 시스템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첫 번째 케이스는 뭐냐면 은행이 없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그냥 이 가게가 그냥 100달러 현금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통화량은 중앙은행이 100달러를 발행했으면 그게 가게가 누군가가 100달러를 가지고 있고 그럼 통화량은 100달러인 거죠. 우리 통화량이라고 하면 뭐였냐면 뭐였죠? 우리 앞에 시간에 통화량이라고 하면 현금하고 더하기 또 뭐였어요? 요구불 예금까지 다 포함해서 통화량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근데 요구불 예금이 없으니까 통화량은 100. 그러니까 100 발행하면 100만큼 시중에 통화가 돌고 있는 거죠. 그죠? 자, 그 100% 만약 지급 준비금을 쌓고 있다면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금이 100달러가 들어왔을 거고. 그러니까 통화를 발행하면 은행이 있으니까 결국에는 뭐 돈이 돌고 돌고 돌아가지고 어느 누군가는 그래 은행에다 예금해 놨을 거 아니야. 그러면 100달러의 예금이 있을 거고 그걸 100달러 전부 다 은행이 그 대출로 갖고 있으니까 저 지급준비금으로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면 어 앞에는 현금이 100달러였고 요번에는 뭐예요? 예금이 100달러이고 그러니까 어차피 통화량은 100달러. 그러니까 뭐냐면 통화 창출이라는 개념은 없는 거죠. 그죠? 예.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이제 fractional reserve banking system이네. 그죠? 예. 지급 준비율이 10%라면 First National Bank는 어떻게 했겠어요? 100달러 예금을 받아가지고 10달러는 지급 준비율을 가지고 있고 90달러는 대출해 줬겠죠. 그러면 시중에 지금 90달러가 있는 거 아니야? 어느 누군가 현금 90달러 가지고 있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통화량은 100달러가 아니고 190달러가 된 거예요. 통화 창출이 된 거죠. 우리 통화량은 뭐라고 해요? 현금하고 더하기 예금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예금이 100달러 있고 90달러 현금이 있으니 그러니까 190달러의 통화가 창출이 된 거죠. 은행이 돈을 창출한 거예요, 지금. 그죠? 어,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뭐냐면 대출이 일어나면 통화가 창출됐습니다라고 지금 이야기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밸런스는 사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은행이 부채가 있고 그다음에 은행에 그 지불 준비금이 있고 그다음에 시중에 현금이 있으니 밸런스로 이야기하면 뭔 거예요? 그냥 여전히 100인 거죠. 부는 100밖에 안 되는데. 그죠? 근데 통화량은 뭐예요? 190이 된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뭐냐면 통화 창출은 일어났지만 부창출이 일어난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죠? 시중에 돌고 있는 돈이 190이 있다. 이런 의미죠. 그죠? 조금 더 이야기를 합시다. 아까 그 시중에 돈이 지금 얼마 있어요? 190 90달러가 있었, 있다, 90달러가 있다 그랬잖아.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어느 누군가가 요거, 이게 뭐, 이 퍼스트 내셔널 뱅크의 차입자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이 세컨드 내셔널 뱅크에다 돈을 예금할 수도 있고, 90원을. 아니면 뭐 거래가 일어나서 어느 순간인가 그 90원을 받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사람은 세컨드 내셔널 뱅크에 90달러를 예금했다고 칩시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우리 지금 지급 준비율이 10%라고 그랬으니까 이 세컨드 내셔널 뱅크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급 준비율을 9달러를 그 중앙에 박아 놓고 나머지는 대출해 줬겠죠. 그러면 여전히 81원이 추가로 신용 창출이 된 거죠. 그죠? 예. 아니 그러면 이제 그 이 세컨드 내셔널 뱅크에 80원 대출 받은 사람이 만약 서드 내셔널 뱅크에다가 돈을 예금했다고 칩시다. 그럼 얼마 예금했겠어요? 81달러 예금했으니까 그러면 또 시중에 돈이 또 창출됐겠죠. 72.9만큼 창출이 됐겠죠. 이해 갔어요, 지금? 이게 계속 연쇄가 되고 있는 거네, 그죠? 예.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통화량은 100달러 발행했지만 퍼스트 내셔널 뱅크가 대출해주는 순간 90달러의 통화 창출이 됐고 세컨드 내셔널 뱅크가 81달러만큼 통화를 창출이 됐고 서드 내셔널 뱅크가 또 72.90 했으니까 그게 계속 반복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통화량은 1000달러 된다는 거죠. 아니 뭐 좀 사기 같지 않아요? 그죠? 근데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 실제 현실 세계에서.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중앙은행이 100달러 통화 발행하면 그러면 시중에는 통화량이 얼마가 된다고? 그거 10배가 된다고. 그죠? 예.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통화 성수라고 이야기해요. 많이 멀티플라이어 하는 건데 1달러 통화 발행하면 통화량은 몇 배로 뻥튀기 되느냐라는 게 통화 성수예요. 그리고 그거는 산식이 뭐냐면 지급 준비율 분의 1 하면 돼요. 이게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뭐죠? 우리 그 저거 알아요? 그 무한등비급수 우리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 배웠죠. 네, 그죠? 무한등비급수가 뭐였냐면 뭐죠? 맨 처음에는 A고 그다음에 A에 그다음에 공비이고 그다음에 A에 공비의 제곱이고 공비의 세제곱이고 네제곱이고 이러면 뭐 1 빼기 공비분의 1에다가 초항 곱하면 된다. 이런 무한등비급수 공식이 있었잖아. 그래서 그걸로 계산해 보면 R분의 A가 나오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약 1달러라고 한다면 R분의 그 지급 준비율분의 1 이렇게로 바뀐다. 이런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가정은 뭐냐 하면 발행되면 발행된 돈은 전부 다 예금이 되고 100% 예금이 되고
그다음에 뭐죠? 100% 예금된 거는 언젠가 그 지급 준비율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전부 다 대출이 된다고 치고 대출이 되면 그건 다시 또 예금이 된다고 치고 그럼 다시 또 대출이 된다고 치고 해서 계속 무한히 반복한다면 그러면 통화가 팽창하는 건 몇 배를 팽창할 수 있냐면 R분의 1배만큼 생산된다. 지금 10% 0.1이니까 그러면 10배 팽창될 것이다. 그걸 통화성수라고 얘기한다. 교수님 질문 드려도 될까요? 질문하세요. 그러면 이 통화 승수라는 게 음, 지급 준비율에 따라서 급격하게 달라질 것 같은데, 음, 음, 그러면 한국은행 같은 그런 중앙은행이 음. 이걸 자주 바꾸지는 못하겠네요. 그렇죠. 예. 네, 이게 지금 경제에 충격을 준다고. 네네, 가령 이를테면 이런 거잖아요. 지급 준비율이 10%여가지고 지금 이미 시중에 맥시멈으로 돈이 지금 나가가지고 10배로 늘어났어. 근데 가령 지급 준비율을 20% 올렸어.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뭐냐 하면, 어, 원래 100원 예금 받았으면 10원 지급 준비금 가져가야 되는데 20원 지급 준비금 가져야 되니까 그러면 10원만큼 뭐예요? 대출해준 돈을 땡겨야 되잖아. 네, 15만큼 대출의 돈을 땡기게 되면 그러면 그 돈도 누군가 어디에 예금을 해놨는데 예금에서 또 대출해 주는데 그 사람도 지금 또 땡겨야 되잖아. 그러니까 네, 이런 거잖아. 100원이 됐는데 100달러가 됐는데 지급 준비율이 10%였으면 지금 시중에 통화량은 지금 얼마라고? 1,000원이라 그랬잖아. 그죠? 네. 근데 그 20%면 뭐예요? 500원으로 됩니다. 500원을 해야 되잖아. 그러면 결국에는 500원을 지금 뭔가 그 끌어당기는 일들을 지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네, 되겠어? 경기 경제가 침체 일어날 경제가 수 있잖아요. 확 반으로 줄는 거잖아, 지금. 네, 예, 통화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통화가 반으로 줄는 거니까 그거는 굉장히 급격한 충격으로 다가오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지급 준비율을 급격하게 올리거나 급격하게 낮추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렇게 했을 때 그 효과는 이렇게 지금 통화 성수 효과에 의해 가지고 굉장히 큰 영향을 시중에 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실 지급 준비율을 올리거나 내리는 그런 정책을 펴기는 힘들겠죠. 하여튼 계속 갈게. 네, 여기 저울 활동 하시면 되고요. 아 이게 이거예요. 음. 그 이 은행의 역할이 뭐냐 하면 사실은 통화를 창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 달리는 신용 창조를 한다. 이렇게.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지급 준비율이라는 부분 지급 준비 저 제도라는 게 있어 가지고 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뭐냐면 경제를 뻥튀기 하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려 가지고 경제가 굉장히 뻥튀기 하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왜 은행은 다른 금융기관과 다르구나라는 게 이제 답이 나온 거죠. 뻥튀기를 해놨는데 갑자기 은행이 무너져 버리면 뱅크런이 일어나면 뱅크런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기본 구조가. 왜냐하면 어차피 이야기를 하자면 중앙은행은 얼마만 발행했어요. 100원만 발행했다고. 근데 지금 10배로 뻥튀기가 돼 있잖아. 그죠? 이게 사람들이 그래도 중앙은행은 돈을 발행할 수 있다는 우리 신뢰를 가지고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정 안 되면 중앙은행이 돈을 발행해서라도 뭔가 우리가 뱅크런이 일어나면 그 뱅크런 일어난 것을 해결해 줄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안 하는 거지. 기본적으로는 어차피 그 100원 중에 10원만 이 은행이 갖고 있는 거 나머지 90원 안 갖고 있으니까 우리가 전부 다 몰려가 가지고 돈 내놔라 하면 돈 못 내주는 구조로 원래 돼 있는 거잖아. 이해 갔죠, 그죠? 그리고 어차피 그러면 중앙은행이 어떤 짓을 할 수 있겠어요? 만약 진짜 전부 다 못 믿는 거야. 사람들이 전부 다 중앙은행도 못 믿고 은행도 못 믿어. 그래가지고 돈 다 내놔라 하면 중앙은행 어떤 짓 해야겠어요? 원래는 100원 발행했는데 얼마 발행해야겠어요? 나머지 900원을 통화를 발행해야지만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냐면 은행은 중앙은행은 은행이 안 망하도록 하는 역할을 가지고 중앙은행이 생긴 거죠. 기본적으로. 지금. 어, 가령 미국 이야기를 들자면 미국에는 최초에 중앙은행이 없었어요.
그리고 어떤 미국의 그 초창기의 대통령들은 중앙은행을 그 없애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뭐냐면 그 First Fed Bank가 있었는데 그 다음에 어느 대통령이 이제 그 한시적으로 있었거든요. 있으니까 그 다음에 그걸 허가를 안 해준 거야. 그래서 이 저 중앙은행이 없어졌어. 없어졌다가 다시 세컨드 패드 뱅크가 생긴 거야. 근데 왜 패드 뱅크가 생겼느냐 하면 뱅크런이 너무 많은 거야. 그거보다 더 골 때리는 건 뭐냐면 은행이 그냥 통화를 발행했어. 그러니까 뭐냐면 이 저 신한은행 권이라는 게 신한은행이 발행하는 통화가 따로 있고 그다음에 저 뭡니까 국민은행이 발행하는 통화가 따로 있었던 시대도 있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경제가 좋을 때는 괜찮은데 뭔가 좀 신뢰도가 떨어질 때는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야. 이게 통화 상수는 됐잖아 지금. 아까 금세공인처럼 그런 거야. 통화 상수는 됐는데 그런데 뒤에 백업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갑자기 경제가 침체될 때는 그냥 급격하게 침체되는 일들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패드라는 게 생긴 거예요, 사실은. 어. 그렇지만 좀 더 깊게 생각해 보면 기본적으로 이게 뻥튀기 해놓은 경제다. 현대의 자본주의 경제라는 게 신용 경제라는 게 뻥튀기 해놓은 거니까 신뢰가 무너지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뻥튀기인 게 깨지면 그러면 이제 뭐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대공황. 1929년인가? 맞나요? 예. 1929년에 대공황이라는 게 왜 생겼느냐 하면 뭐 이제 뭐 그 뱅크런 같은 게 막 일어난 거지. 그죠? 그래서 이제 그때 이후에 지금 예금 그 연방 예금 보험공사 우리나라 예금 보험공사 비슷한 FDIC인가 하는 게 만들어졌죠. 만들어진 이유가 사실 또 그런 이유 때문에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은행을 믿을 수 있다 하는 게 뭐냐면 현대 자본주의에서 이 뻥튀기 나온 경제에서는 이게 신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있는 거고 뭔가 신뢰가 깨지는 순간 이건 짜그라지게 돼 있는 기본적인 구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은행이 잘못되는 것 같으면 정부가 나서 가지고 구제 금융을 해주는 거죠. 자, 이제 페드의 그 통화 정책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통화 정책 수단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뭐냐면 오픈 마켓 오퍼레이션입니다. 공개 시장 조작. 네. 공개 시장 조작은 뭐냐면 연준이 뭔가 채권을 매입하거나 매각하는 이런 거입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통화량을 늘리고 싶으면 연준이 미국채를 매입하는 겁니다. 미국채를 매입하면 어떻게 돼요? 자, 중앙은행이 미국채를 매입했으니까 대가로 돈을 줬겠죠. 그죠? 예. 원래 중앙은행에 있는 돈은 돈이 아닙니다. 예. 중앙은행에 있는 돈은 돈이 아닌데 국채를 매입하면서 돈을 시중으로 뿜으면 그게 뭐예요? 통화량을 증대시킨 거죠. 통화 공급을 한 거죠. 그죠? 예. 통화량을 줄이려면 반대로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연방은행이 갖고 있는 저 중앙은행이 갖고 있는 채권을 팔면 되겠죠. 팔면 뭐예요? 팔았으니까 돈이 들어올 거 아니야. 자, 중앙은행으로 들어온 돈은 뭐예요? 돈이 아닙니다. 통화량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통화량이 줄어들었겠죠. 그죠? 예. 그리고 이제 이 정책이 가장 연준이 이제 미국 중앙은행이 가장 선호하는 정책 수단이다라고 지금 적혀 있네요. 이해 갔죠? 대략. 그죠? 그러니까 오픈 마켓이니까 오픈돼 있는 마켓에서 뭔가 오퍼레이션 한 거죠. 자,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지급 준비 정책입니다. 아까 그 이동현 씨가 질문했던 그거죠. 뭐 어떤 거냐 하면 지급 준비를 가지고 뭔가 조작을 할 수 있죠. 지금 통화량을. 어떤 거냐면 지급 준비율을 떨어뜨리면 그것만큼 은행에는 대출해줄 여력이 생기고 그러면 뭐예요? 통화 성수가 훨씬 더 커지니까 그럼 통화량이 늘어나겠죠. 지급 준비율을 줄이고 싶으면 뭐예요? 통화량을 줄이고 싶으면 지급 준비율을 인상하면 그러면 그만큼 돈이 이 연준으로 빨려 들어가는 효과가 있으니까 하죠. 근데 사실은 지급 준비 정책을 변경하는 것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세 가지 정책이라고 얘기했지만 별로 선호되는 정책이 아닙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빈번하게 지급 준비를 조정하면 은행 시스템 자체가 망가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선호하는 정책이 아닙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재할인율입니다. 재할인율. 지금 여기 영어로는 뭐라 적혀 있어요, 지금? 디스카운트 레이트 이렇게 적혀 있죠. 그러면 한국말로 번역하면 뭐죠? 할인율. 할인율이라고 번역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지금 그러니까 영어로 이래 써야지 사실 맞는 거지. 리디스카운트 레이트 이렇게 적어야지 맞는 것 같은데. 음. 은행이 하는 업무 중에 가장 중요한 업무는 뭐냐 하면 뭐 무역어음이나 아니면 어음 이런 게 있으면 그것을 할인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업이 물건을 팔았어. 그러면 대금을 받아야 되잖아. 근데 대부분의 기업들이 대금을 안 줘요, 지금 당장. 왜냐하면 이 사는 기업도 돈 없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어음을 발행합니다. 그러니까 3개월 후에 돈을 주겠습니다라는 약속이죠. 그죠? 근데 이 기업은 어때요?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뭔가 지금 당장 현금이 좀 필요한 것 같아. 그러면 어디로 뛰어간다는 거예요? 은행으로 갑니다. 은행으로 가서 우리 3개월에 받을 돈이 있으니 이거를 대신 지금 현재 돈을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100만 원 받을 돈이 있는데 100만 원 다 받을 수는 없겠죠. 뭐냐면 그거보다 조금 줄여서 받겠죠. 그죠? 그러면 그 줄인 금액만큼이 사실은 이자 같은 역할을, 선이자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죠? 예. 그리고 은행은 사실 그거 가지고 이제 돈 버는 거고, 그걸 보고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할인이라고 합니다. 할인. 그죠? 근데 은행이 충분히 돈이 있으면 할인을 많이 해주면 되겠지. 근데 은행에 돈이 없어. 그지?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거야? 은행이. 중앙은행한테 간다는 거지. 이를 딱 돌아가지고, 제 지금 이 정도 있는데 이거 좀 할인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뭐냐면 디스카운트 한 걸 다시 디스카운트 하는 거니까 리디스카운트가 맞지. 그러니까 재할인율이라는 말이 맞는 거죠. 그죠? 예. 어, 뭐, 그, 이, 그래서 이제 뭐냐면 만약 연준이 재할인율을 인하하면 그만큼 뭐예요? 이 시중은행들은 이제 그 돈을 좀 더 많이 빌릴 수 있는 여력이 생긴 거 아니야? 그지? 그럼 그 돈 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시중에 또 돈을 풀겠죠. 그렇게 하면 결국에는 다시 중앙은행에서 돈이 나갔다. 그러면 그건 뭐라고? 통화량이 증가. 그지? 중앙에 돈이 들어왔다. 그럼 뭐예요? 어. 그 우리가 통화를 감소입니다. 우리가 이 저 뭐냐 이 저 기준금리 이렇게 이야기 하잖아. 그죠? 기준금리 이렇게 이야기하면 원래는 뭐냐 하면 이거라는 거지. 재할인율을 그러니까 옛날에 아주 오래전에 우리나라에서 기준금리라고 했으면 요 재할인율을 바꾸는 걸 보고 기준금리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예. 지금은 그렇지 않다 이거지. 예. 지금은 사실은 이 미국 같은 경우에 뭐냐면 페드 펀드의 타겟 레이스를 바꾸면 그걸 보고 기준금리가 변화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RP 금리가 바뀌면 기준금리가 바뀌었다. 그 이미 제가 설명드렸죠. 앞에 시간에 그지?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이제 요거는 뭐냐 하면 긴급 상황에서 한다라는 거죠. 긴급 상황에서. 그러니까 그 1980년 10월에 주가 폭락했을 때 이제 재할인 창구를 통해 가지고 했고요. 예. 그래서 위기 상황 아니면 연방은행이 재할인 대출 같은 걸 잘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중앙은행의 또 다른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최종 대부자. 그래서 레스트 리조트의 렌더이다. 예.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했던 결론을 보니까 대략 어느 게 답인 것 같아요. 주로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어,
뭘 해가지고 공개시장 조작. 공개시장 금리, 조- 네. 공개시장 조작 가지고 통화량을 조절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페드 펀드 마켓 좀 더 이야기를 하자라고 이야기하면 되죠. 원래 페드 펀드 마켓은 뭐라고요? 이, 이 지급준비금을 박아 넣는다고 했으니 그러면 이제 박혀 있겠죠. 박혀 있는데 그거를 내가 이제 뭐 어떨 때는 예금 받고 어떨 때는 대출해주고 이런 일들이 막 계속 반복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정확하게 10%를 맞춰놨을 거 아니야. 그러면 어느 순간인가 좀 과가 생길 수도 있고 부족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면 그때마다 연방은행에 뛰어가가지고 돈을 인출하고 그다음 돈을 라이프하고 하는 게 귀찮잖아. 그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좀 남아 있는 은행이 좀 모자란 은행한테 돈을 빌려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연방은행 안에 계좌가 있는데 계좌 간에 돈이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거겠죠. 자기들끼리. 그죠?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페드 펀드 마켓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페드 펀드 레이시라는 건 뭐냐면 그 연방 은행 안에 그 지급준비금 계좌 간에 돈 빌리고 빌려주는 시장의 금리를 보고 페드 펀드 레이트라고 이야기한다. 이거죠. 그리고 미국은 어떻게 한다고요? 요 페드 펀드 레이트의 타겟을 정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타겟이 한 숫자가 아니고 뭐라고요? 레인지가 있다고. 그것도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레인지를 벗어나는 것 같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레인지보다 올라갔어. 상한보다 올라갔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 금리를 떨가야 될 거 아니야. 금리 어떻게 떨구면 되겠어요? 연방은행이 직접 대출해 주면 되겠죠. 페드 펀드 마켓에서. 그죠? 그 다음에 그 한 밑으로 떨어졌어. 그러면 어떻게 해서 연방은행이 알아서 돈을 빌리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금리가 올라갈 거 아니야. 그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 그게 뭐냐면 이제 연방기금금, 그 페드 펀드 타겟 레인지죠. 그죠? 타겟 레이트, 레인지가 있다. 이런 거죠. 그리고 이 연방 기금금리는 이제 초단기 금리인데 초단기 금리하고 다른 시장 금리는 그 상관계수를 가지고 있겠죠. 서로 상관계가 있겠죠. 서로 관계 있는 시장이잖아. 한쪽에 돈이 풀리면 나머지도 돈이 풀리겠잖아. 그죠? 예. 그러니까 이 기준금리를 통해 가지고 다른 시장 금리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 결과 경기 전반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지. 그러니까 연방은행은 어떤 짓을 하고 있는가 하면 채찍질을 하고 있는 거지. 뭐 어떤 거냐면 채찍 손잡이에만 힘을 줘 가지고 저 채찍 끝에 뭐를 지금 때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장기금리도 영향을 미치고 주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주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장기금리에도 영향을 미치면 경기 전반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렇지만 실제 중요한 수단은 뭐냐면 요 페드 펀드 타겟 레이트, 레인지 요거 가지고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차트 하나 볼까요? 자, X축은 뭐죠? 변동. Y축은 뭐죠? 이자율의 수준. 그죠? 그리고 뭐가 있다고요? 페드 펀드 레이트. 그죠? 그다음에 프라임 레이트. 프라임 레이트는 뭘까요? 어, 혹시 부동산 관련 아닙니다, 혹시? 아닙니다. 그때 그 프라임 모기지 아니고요. 그 모기지는 네. 여기 있어요. 지금 바로 보시면. 네네. 이 프라임 뭐냐면 그 대출해 주는데 우량한 고객한테 대출해 주는 거 있죠. 네네. 우량한 고객한테 대출해 주는 레이트. 그러니까 대출 우대 금리, 한국말로 번역할 때 대출 우대 금리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 레이트가 좀 낮은 거, 신용도가 높은 사람한테 대출해 주는 거, 그게 프라임 레이트. 3만스 T빌 이건 뭘까요? 단기채, 응? 단기채, 근데 트레저리라니까. 미국 단기채. 아니 그냥 미국 단기 생각하면 안 되지. 빌린 사람이 누구라고? 트레저리라니까. 트레저리 디파트먼트에서 빌렸다니까. 트레저리 디파트먼트 하면 뭔데요? 재무부입니까, 혹시? 재무부, 재무. 그러니까 미국 네. 재무부가 발행한 단기채. 빌릭하는 건 단기채. 그래서 그냥 보통 미국채라고 번역하죠. 미국 재무성 채권이라고 번역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미국채라고 번역하죠. T빌. 미국 단기채. 이렇게 번역하죠. 국가가 발행한 채권. S 리만스 3개월, 만기가 3개월. 모기지는 뭘까요?
주택담보대출. 주택담보대출. 아까 지금 기동민 씨가 이 머릿속에 지금 연상된 게 서프라임 모기지가 연상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모기 중에 프라임 모기지가 있고, 그거는 이제 우량 신용등급이 높은 사람의 부동산 담보대출이겠죠. 주택담보대출이라고 번역하면 잘못됐고, 모기지 하는 거는 주택담보대출도 있고, 그러니까 이 저 레지덴셜 모기지도 있고, 거주형 모기지도 있고, 그 다음에 커머셜 모기지도 있겠지. 그런 걸 다 모아서 모기지라고 이야기한 거라고 지금. 그죠? 근데 하여튼 이 중에 지금 가장 낮은 게 어디예요? 희한하네. 페드 펀드가 훨씬 더 당기니까 이게 좀 더 낮아야 될 것 같은데 그거보다는 뭐가 지금 더 낮은 거예요? 스리만스 TB이 훨씬 더 낮은 거죠 지금. 근데 말은 되죠. 왜 말은 되냐면 페드 펀드는 사실은 오버나이트이고 요거는 쓰리만스니까 쓰리만스가 약간 더 높아야 되는데 근데 트레저리 빌은 지금 누가 빌린 거예요? 정부가 빌린 거잖아. 페드 펀드는 누가 빌린 건데? 은행이잖아요. 그러니까 은행이 좀 더 디폴트 리스크가 있으니까 이게 단기기면 요게 좀 더 높아야 될 것 같지만 얘는 신용 위험이 좀 있고 얘는 신용 위험이 뭐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죠? 미국 트레저리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아마 지금 녹색이 좀 더 밑에 있는 것 같아. 음. 여하튼 뭐예요? 보니까 뭐 쓰리만스 TV이든 아니면 프라임이든 아니면 모기지든 프라임은 이제 그 담보 없이 그 빌리는 레이트죠. 그죠? 신용 대출이라고, 신용 대출. 그러니까 하여튼 대략 비스무리하게 움직이는 패턴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미국 그 연준이 채찍질 잘한 거죠. 사실은 뭐만 조정한 거예요. 페드 펀드만 조정해가지고 쓰리만스 TV든 프라임이든 아니 모기지든 다 비슷하게 가게 만들었으니 그러니까 뭔가 지금 잘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거는 뭐예요? 이제 X축은 시간이고 Y축은 금리인데 이 짙은 파란색은 뭐예요? Fed Fund Effective Rate라고 적혀 있죠. 왜 Effective Rate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아까 뭐라 그랬어? 타겟 레이트 뭐라고? 렌지. 레인지라 그랬잖아. 그죠? 그래서 그거의 평균을 이렇게 해놓은 거죠. 그래서 보니까 어떤 거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있고 나서 이게 2008년이니까 금리를 떨어져 가지고 어디까지 간 거야, 지금? 0%까지 간 거죠. 그러다 이제 좋아지니까 이렇게 올린 거죠. 올리고 나는데 그 2018년이면 뭐 미중 무역 분쟁 그죠? 예. 그다음 또 뭐죠? 그 2020년 뭐지? 코로나 하면서 다시 0%를 만들었다가 2020년에 다시 이제 쫙 이렇게 올린 그였고 지금 이제 떨어지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요 저 옅은 그 하늘색 파란색은 뭐예요? 10년 만기 국채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입니다.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하고 페드먼 타겟 레이시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으니 그러니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뭔가 이 채찍 손잡이 가지고 채찍 끝을 지금 잘 컨트롤하고 있는 서로 이 상관관계에 있도록 이렇게 만들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그림이네. 지금 몇 시예요? 몇 2분이요. 시고? 여기까지 합시다. 여기까지는 해야 될 것 같아.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수단. 그래서 뭐 비슷한 것 같아요. 뭐냐면 공개시장 조작을 하고 있고요. 오픈 마켓 오퍼레이션을 여기는 공개시장 운영이라고 번역했고, 앞에는 공개시장 조작이라고 번역했는데, 음. 어, 공개시장 조작을 하고 있죠. 뭐냐면 RP 매매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는 통화안정증권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통화안정증권을 발행하거나 매입하거나 이런 일들을 해서 유동성을 지금 조절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수단도 메인 정책 수단은 공개시장 조작인 것 같다라는 거죠. 기준금리도 뭡니까? 7일물 RP 가지고 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죠? 지급준비제도는 뭐 예치 의무를 갖고 있고
뭐 유동성이나 신용 팽창 조절을 위해서 하지만 아까 하면 안 된다 그랬죠, 그죠? 하면 굉장히 시스템이 그냥 무너질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죠? 그 다음에 디스카운트도 하고 있는 거죠. 중앙은행 여수신 제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 유동성을 뭔가 지원해주고 있고 특히 뭐냐면 위기가 있을 때는 이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 세 가지 그 오퍼레이션을 하고 세 가지 이 정책 수단을 사용하고 있는데 주로 공기시장 운영을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뭐 우리나라도 비슷한 것 같다는 거죠. X축이 시간이고 Y축이 지금 금리인데 어느 게 하는 기준금리예요. 요 짙은 파란색이 하는 기준금리. 그죠? 예. 콜 1일물, CD, 기업 대출, 국가 3년을 보더라도 뭐 비슷하게 문제는 같으니까 한국은행도 뭐예요? 채찍 손잡이 가지고 채찍 끝을 잘 컨트롤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죠? 이 그림은 뭐예요? 한국하고 미국의 기준금리일 겁니다. 기준금리. 기준금리의 격차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보여주고 있는데, 미국은 아까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2019년부터 2020년 코로나 위기 사이까지 이 기준금리가 0%까지 갔다고. 그죠? 근데 그 다음에 쫙 올라갔다고. 그죠? 한국은행은 0%까지는 가진 않았어요. 한국은행도 거의 비슷한 움직임을 보여서 떨어졌는데 0%까지는 가진 않았어요. 그다음에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미국은 아주 급격하게 올라가고 우리는 완만하게 올라가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2022년 7월 그때 이제 금리가 역전이 된 거죠. 미국 금리가 한국 금리보다 훨씬 더 높은 일들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보니까 미국은 굉장히 급격하게 금리를 인하했다가 급격하게 금리 인상 같은 것을 하고 있네요. 그죠? 근데 한국은 그거보다는 뭐예요? 좀 더 완만하게 금리 인하를 하고 좀 더 완만하게 금리 인상을 하고 있네요. 그죠? 요 금리 인상폭이나 금리 인하폭을 보더라도 우리는 좀 어때요? 완마합니다. 완만하게 하고 미국은 이렇게 팍 50bp 아니면 100bp 이렇게 바꾸는 것도 굉장히 하고 있다는 거죠. 왜? 기축통화국이 아니라서 그런 거 그렇죠. 아닐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미국의 경기보다는 미국은 이렇게 경기가 좋아서 인플레가 많이 일어나니까 지금 이렇게 급격하게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었는데 우리는 사실은 경제가 그렇게 좋은 상태가 지금 아니거든.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만약 금리 인하를 하면 걱정되는 게 뭐냐? 뭐겠어요? 격차가 더 벌어져가지고. 미국 금리가 너무 좋으면 그러면 사람들이 한국에 안 있고 미국에다가 예금하지 않겠냐라는 거죠. 그러면 한국인은 원화가 US 달러 바뀌어가지고 외국 나가게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 환율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거죠. 그죠? 예. 우리가 원달러 환율이 대략 얼마 정도라는 걸 보통 머릿속에 갖고 있었어요. 1,300원, 1,200원? 아니에요. 1,000원에 1,000원. 1,000원인데 어느 순간인가 1,300 지금 안수 얘기한 것처럼 1,200원, 1,300원 당연하게 지금 생각한 거예요. 근데 97년 한국 위기 이후에 환율이 1,500원 근처까지 간 게 언제인지 혹시 아세요? 라는 거지. 대략 1,000원 정도였는데 1,500원 간 게 언제냐는 거지. 그게 언제냐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라고. 그죠? 근데 지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같은 상황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건 아니잖아. 근데 지금 이게 1,400원 뭐 이렇게 하고 있잖아. 그죠? 그 이유가 뭐냐면 이거다라는 거죠. 방금 이야기했던 게 또 다른 표현이네요. 그죠? 음. 지금 여기 밴드가 있는 이유는 뭐예요? 지금 여기 이제 응징. 페드 레이시지, 페드 레이. 페드 레이시니까 페드 펀드 타겟 레이시 있다라고 이야기했죠. 그죠? 예. 그다음 BOK는 그냥 그 타겟 레이트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요거는 BOK는 그냥 선이고
여기는 밴드로 지금 표현이 되어 있는 거. 그죠? 떨어질 때는 더 급하게 떨어지고 올라갈 때는 더 급하게 올라가는 자유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축동화 국이기 때문에 이런 거죠.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했던 내용에 질문, 코멘트 아니면 저, 음, 음, 그, 기준이 말씀하실 때, 그 음, 페드 레이트 레인지잖아요. 음. 근데 저희, 뭐, 네이버나 그런 데서 금리를 보면 그래프가 이렇게 뚝뚝뚝 끊겨져 있는데, 그건 어떻게 산출하는, 아마 제가 그 지금 요 그림에서는 지금 그 요 선은 뭐예요? 요 레인지의 가운데를 지금 적어 놓은 것 같죠? 그죠? 그렇게 표현하는 게 한 방법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타겟 레인지의 하단 있죠. 하단을 갖고 페드 펀드 타겟 레이트 또는 페드 펀드 레이시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있는 거죠. 아까 네. 어딘가에서 표현이 0%에서 0.25 이렇게 적혀 있는 표현이 하나 있을 건데 떨어질 때 못 찾겠는데 어딘가에서 0%에서 0.25 적혀 있잖아. 이게 좀 이상하잖아. 아, 여기 적혀 있네. 0%에서 0.25잖아. 근데 우리 보통 이야기하면 이때 그 페드 펀드 레이시 0%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 그러니까 하한을 보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또는 이제 그 이펙티브 레이시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0.125가 되는 거죠. 0하고 0.25니까 그럼 0.125가 될까? 또 다른 질문 있어요? 없어. 혹시 오늘 했던 수업 내용 말고 혹시 뭐 하고 싶은 질문이나 뭐 코멘트 없어요? 저는 없습니다. 안수익 씨는? 저도, 저도 없습니다. 끝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